밥 먹을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굶었어요. 이걸로 결제하면 안 될까요? 설날 아침 12살 소녀가 4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국밥집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낡은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코끝은 벌겋게 얼어 있었고 동생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스며든 눈 때문에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죠. 바로 몇 시간 전 이 남매는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새아빠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남매를 눈보라 속으로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 대신 돌아온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저주였습니다.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주머니에 동전 한 입도 없는 아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은 엄마가 남긴 정체 모를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써야 한다고. 그런데 이 카드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남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이 순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운은 나누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놀라운 행운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그해 겨울 종로구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은수는 마른 기침을 하며 12살 딸 지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번진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벽마에 짓눌린 눈동자는 흐릿해졌지만 딸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수의 앙상한 손가락이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꺼내든 것은 모서리가 다른 카드 한 장이었어요. 이건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엄마를 찾는 나침반이야. 하지만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 정말로 길 끝에 서서 더 갈 곳이 없을 때 그때만 이 나침반을 긁으렴. 지수는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 그 손이 자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4살 정우가 코를 벌름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새아빠 태식이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맥주캔을 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수는 엄마 가슴에 귀를 대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심장 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깰까봐, 거실에 태식이 들어올까봐 이를 악물고 흐느낌을 삼키며 속삭였어요. 엄마, 내가 정우 지킬게.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끝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태식은 보험금을 가로챘어요. 서류에 도장 찍는 손가락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고 그 돈은 일주일도 안 돼 도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태식의 얼굴에서 마지막 인간다움마저 벗겨졌고 아이들을 짐짝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다 칭얼거리는 정우에게 빈 캔을 던졌고 지수는 동생을 감싸 안은 채 방구석으로 웅크렸습니다. 설날 아침 골목마다 떡국 냄새가 퍼졌지만 지순의 부엌에선 찬물만 떨어지고 있었어요. 태식이 충혈된 눈으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오늘부로 나가. 엄마 따라가든지 꺼져. 태식의 손이 지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정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눈보라 속에 서서 지수는 주머니 안의 카드를 만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정우가 누나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올려다보았어요.
누나, 추워. 우리 언제 들어가? 지수는 대답 대신 정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4살짜리 동생은 가벼웠지만 12살 소녀의 어깨 위에 실린 무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웠어요. 지수는 눈발을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닫힌 대문을 등지고 걷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수의 운동화 속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엎인 정우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누나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4살짜리 아이의 체온마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지수의 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종로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설날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를 내린 채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명절에도 문을 연 몇몇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지수는 선뜻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었고 아이 둘이 들어가 봐야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시장 골목을 돌며 지수가 찾아낸 것은 채소 가게 앞에 버려진 시든 배춧잎 몇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말라 끝이 갈라진 잎사귀를 주워 눈으로 흙을 씻어낸 뒤 지수는 정우를 내려앉히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정우야, 이거 먹어. 아삭아삭 맛있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이내 질긴 식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팠던지 억지로 오물거리며 삼키는 동생을 보며 지수는 자기 몫의 잎사귀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은 쌓인 눈을 한 움큼 떠서 입에 넣었고 차가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히려 속이 더 쓰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춥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멍하니 시장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바닥에 떨어진 붉은 벽돌 조각을 집어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떡이다. 빨간 떡. 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가 벽돌 조각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지수가 황급히 손을 잡아챘고 정우는 떡을 빼앗긴 줄 알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리창 너머로 커다란 솥이 보였고 안에서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혼자 국을 저으며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 안주머니를 더듬어 엄마가 남긴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고 달아 모서리가 휘어진 카드 한 장.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쓰라는 엄마의 당부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수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켰습니다. 정우의 손을 꼭 잡고 국밥집 문을 밀어 열며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굶었어요. 이걸로 결제하면 안 될까요? 국밥집 문이 열리자 훈훈한 열기가 남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국을 젓던 명숙이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에 국자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얼어있는 소녀와 그 뒤에서 누나 다리를 꼭 붙잡고 있는 꼬마. 아이들의 외투에는 눈이 녹아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정우의 고무신 사이로 발가락이 새파랗게 보였습니다. 지수가 두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입을 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카드보다 아이들의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지수의 손등에는 동상이 시작된 듯 붉은 반점이 번져 있었고 정우의 손가락은 오물인 채 펴지지도 않았죠. 애끼, 이 녀석들아. 이 추위에 어딜 쏘다니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미 손은 국밥 그릇 2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호통을 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는 명숙의 등이 잠깐 떨렸습니다. 지수는 공짜로 얻어먹을 수는 없다는 자존심에 다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마법 카드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마법을 부려줄 거랬어요. 명숙은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거짓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간절함이 고여 있었죠. 명숙은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하늘나라 결제 시작한다. 준비됐지? 명숙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당연히 결제가 될 리 없었습니다. 화면에 승인 거절이라는 글자가 떴지만 명숙은 그 화면을 손으로 가린 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됐다. 마법 성공이야. 정우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박수를 쳤고 지수의 눈에서는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남매 앞에 놓였습니다. 정우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나, 진짜 마법이야. 배가 안 아파. 지수는 동생의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명숙은 모른 척 부엌으로 돌아가 행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명숙은 가게 뒷방에 이불을 깔고 남매를 눕혔습니다. 정우는 배가 부르자마자 누나 품에 파고들어 금세 잠이 들었고 지수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은 불을 끄고 나와 카운터에 앉아 아이가 남기고 간 카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평범한 카드였지만 뒷면을 손끝으로 더듬던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늘로 새긴 듯 미세한 글씨가 만져졌기 때문이었죠. 조명 아래로 카드를 가져갔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 카드에는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사연이 담겨 있을 거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는 승연이 홀로 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떡국 대신 양주 한 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죠. 승연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3세 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은수의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미소가 여전히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의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돈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승연은 잔에 남은 양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은수가 더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 설날은 늘 이렇게 혼자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통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12년 가까이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알림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승인 거절. 위치 추적 중. 승연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양주가 쏟아지는 것도 모른 채 승연은 벌떡 일어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카드는 12년 전 헤어지기 직전에 은수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승연의 손을 잡고 말했던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승연 씨, 만약 우리가 헤어져도 이 카드가 긁히면 나를 찾으러 와줘요. 꼭이요. 승연은 현관으로 달려가 코트를 걸치며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고 32층을 내려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추적 화면에는 종로시장 부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도로 위로 차가 미끄러질 때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라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쌓인 눈 때문에 바퀴가 헛도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승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은수가 이 카드를 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승연은 하나만 되뇌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2년간 후회로 짓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것이, 찾아가지 못한 것이, 이토록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승연은 앞유리를 때리는 눈발 사이로 종로 방향의 이정표를 확인하며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종로시장 골목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승연이 뛰어내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자 위치는 바로 앞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국밥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카운터 뒤에서 설거지를 하던 명숙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고 뒷방문 틈 사이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아이 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승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명숙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에 누구세요? 승연은 대답 대신 뒷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얼굴, 잠결에도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가녀린 팔. 그 옆모습이 12년 전 은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승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다시 누구냐고 물었을 때 승연은 지갑 안쪽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뒷방에서 자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판박이었으니까요. 명숙은 카운터 위에 올려둔 낡은 카드를 집어 승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승연이 카드를 받아든 순간 손가락 끝에서 뒷면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카드를 뒤집어 조명 아래에 대자 바늘 끝으로 하나하나 새긴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들이에요. 승연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카드를 움켜쥔 채 어깨가 들썩이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은수가 이 작은 카드 뒷면에 바늘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었을 그 시간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인기척에 잠이 깬 지수가 뒷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엄마의 카드를 쥐고 우는 모습을 본 지수는 반사적으로 뒷방의 정우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우리 엄마 카드 뺏지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지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의 눈, 은수의 코, 은수의 인매. 승연은 무릎을 꿇은 채 카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두 손바닥을 보이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목이 메어 여러 번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얘야, 이 카드는 누가 준 거니? 지수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승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낯선 남자의 얼굴에서 위험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요. 정말 힘들 때 긁으면 수호신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엄마가 보낸 수호신이에요? 그 한마디가 승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수호신이라니요. 12년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자신이 수호신이라니요. 승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승연은 밤새 국밥집 구석 의자에 앉아 뒷방에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끓여준 해장국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카드 뒷면의 바늘 글씨를 몇 번이고 손끝으로 더듬었죠. 지수가 뒷방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승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수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젯밤 수호신이라는 말에 울음을 터뜨리던 낯선 아저씨가 아침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 지수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들어선 것은 태식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술냄새를 풍기며 가게 안을 훑어보던 태식의 시선이 승연의 값비싼 코트와 구두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거기 양복쟁이,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들하고 밤을 새? 태식은 목소리를 높이며 지수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야, 지수야. 아빠가 데리러 왔어. 가자.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나오자 뒷방에서 막 일어난 정우가 문틈으로 태식을 보았고 그 순간 정우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입을 틀어막으며 구역질을 했고 국밥집 바닥에 쪼그려 앉아 지수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후들거리는 모습에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식은 아이들의 반응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눈은 오로지 승연만 향해 있었죠. 키워준 공이 얼만데. 밥값, 옷값, 이 녀석들 때문에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돈 있으면 내놔. 그러면 데려가든 말든 알아서 해. 승연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승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아이들이 더 놀랄 것이었으니까요. 승연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태식을 응시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보세요. 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지수의 팔을 움켜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명숙이 카운터에서 뚝배기를 들어 식탁 위에 내리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천하의 잡놈아. 설날에 애들을 눈바람 속에 내쫓고는 돈 냄새 맡으니까 아비행세야? 명숙의 고함에 옆가게 상인 2명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고 명숙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좀 와봐요. 이 작자가 어린 것들 패대기 치고 버린 인간이야.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자 태식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승연은 떨고 있는 지수와 정우를 자기 등 뒤로 조용히 감싸며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식이 시장 상인들에게 밀려 국밥집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지수의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고 지수는 동생의 등을 쓸어주면서도
시선을 문 쪽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태식이 다시 돌아올까봐 몸 전체가 경직되어 있었죠. 명숙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어도 지수의 손은 좀처럼 컵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승연이 조심스럽게 지수 곁에 앉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때 지수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 속이 비치는 작은 공책이었는데 지수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승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엄마가 보낸 수호신이면 이거 읽어주세요. 엄마가 쓴 건데 저는 한자가 섞여 있어서 다 못 읽었어요. 승연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은수의 필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 사이사이에 눈물 자국인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승연은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갔고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은수가 왜 사라졌는지 그 진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승연의 집안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 봉투와 함께 찾아온 누군가가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승연의 이름으로 사업을 망치겠다고, 아이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은수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승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책을 쥔 손이 떨렸고 글자가 흐려질 만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수가 승연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늘 웃어 보였죠. 아빠는 우리를 찾으러 올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씩씩하게 기다리라고요. 그 말에 승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은수가 쫓겨나는 줄도 모른 채 12년을 편하게 살아온 자신이 영웅이라니요. 은수가 병들어 죽어가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어떻게 영웅일 수 있겠습니까? 승연은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바닥에 엎드린 승연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와 의심 속에서도 이 사람의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12살 소녀의 가슴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엄마의 카드를 꺼내 승연의 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마법이 아빠를 데려왔나 봐요. 아빠라는 말을 처음으로 입에 담는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그 밤 이후 승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국밥집 뒷방에 재운 뒤 가게 밖으로 나와 전화기를 꺼내든 승연의 눈빛은 국밥집 안에서 보여주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승연은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에서 깬 팀장이 받자마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태식이라는 자의 모든 것을 뒤져. 도박 빚 내역, 아이들 방치한 기록, 보험금 수령 후 사용처까지 남김없이 12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승연의 법무팀은 10시간 만에 태식의 전과 기록부터 도박장 출입 내역, 은수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보호자 방문 기록까지 모조리 확보했습니다. 은수가 투병하던 3개월 동안 태식이 병원에 얼굴을 비친 것은 단 2번뿐이었고 그마저도 보험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은수가 이런 인간 곁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며칠 뒤
종로 경찰서에서 태식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장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명숙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설날에 4살짜리를 눈바람 속에 내쫓은 놈이에요. 애가 벽돌 조각을 떡이라고 입에 넣으려 했다고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채소가게 주인이 남매가 시든 배춧잎을 주워 먹던 모습을 증언했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정우가 누나 등에 엎여 울고 있던 장면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증언이 모일수록 태식을 향한 그물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아동 유기와 학대, 보험금 횡령의 공갈 미수까지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태식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친권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집에서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수갑을 찬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태식의 뒷모습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굵은 소금 한 줌을 태식의 뒤통수를 향해 뿌렸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어떤 아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법정 경위가 만류했지만 명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승현은 명숙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아이들의 상처까지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승현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수와 정우에게 걸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이 끝난 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승현은 은수의 일기장 한 구석에 연필로 살짝 그려져 있던 빨간 벽돌집을 찾아냈습니다.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오르는 작은 2층 집 그림 옆에 은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언젠가 아이들과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승현은 그 그림을 건축가에게 보여주며 똑같이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빨간 벽돌집이 완성되던 날 승현은 남매의 손을 잡고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벽돌을 만져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이거 시장에서 본 빨간 떡 색이랑 같아. 그 말에 지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벽돌 조각을 떡이라고 믿었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우의 볼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눈빛에는 공포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따뜻했지만 남매에게는 늘 한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명숙 할머니 국밥이 더 맛있는데. 지수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습관처럼 종로시장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승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종로시장을 찾았습니다. 명숙의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건물은 더 낡아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자국이 벽을 타고 줄줄이 번져 있었고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죠. 명숙은 혼자서 솥을 저으며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숙이 국자를 든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수 아버지. 웬일이에요? 승현은 명숙 앞에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설날 밤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을 품어준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도 감사를 다 전할 수 없었습니다. 승현은 건물 매입 계약서를 꺼내 명숙 앞에 놓았습니다. 이 건물을 사서 새로 고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숙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승현은 고개를 들어 명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 국밥집을 지키며 살아온 명숙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오래전에 포기한 단어였으니까요. 명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이 새 단장을 마친 날 지수와 정우가 달려와 명숙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우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라며 환하게 웃었고 명숙은 그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끓인 떡국을 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더 맛있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빨간 벽돌집의 담쟁이는 지붕까지 올라갔고 한때 4살이던 정우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의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수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침부터 종로시장에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국밥집 앞에 걸린 새 간판에는 기적의 식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지수가 설립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이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언제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매달 이곳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작은 카드 한 장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엄마가 바늘로 새겼던 그 문구 대신 지수가 직접 손으로 적은 글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를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카드를 받아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지수는 시장 바닥에서 떨고 있던 12살의 자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빨간 벽돌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밥솥 앞에 서는 것을 고집했고 정우가 옆에서 불 조절을 도왔습니다. 승현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 국밥집 문을 열던 그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떡국이 올라오고 모두가 자리를 잡았을 때 승현이 지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생일 선물이야. 진작 줬어야 하는 건데. 상자 안에는 낡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수가 승현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승현은 잔잔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카드에는 비상신호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단말기에 긁히는 순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치가 전송되도록 만들어둔 것이었다고요. 은수에게 건넨 것은 마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약속이었다고요. 엄마가 떠나던 날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서는 등을 막을 수 없었다고요. 떠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지 말라는 말 대신 억지로 손에 쥐어준 카드 한 장이 전부였다고요. 승현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카드 뒷면에는 엄마가 바늘로 새긴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 마법은 카드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엄마의 유언과 우리를 찾아준 아빠의 사랑이었다는 거리요. 승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명숙 할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누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설날처럼 하얀 눈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춥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마법은 진짜였어요. 따뜻한 국밥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 위로 가족의 웃음소리가 고요히 번져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낡은 카드 한 장, 국밥 한 그릇,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작은 다짐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뿐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기적을 만든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카드 뒷면에 바늘로 한 글자씩 새겨 넣은 엄마의 마음이었고,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동생 입에 먼저 음식을 넣어준 12살 소녀의 다짐이었습니다. 결제가 안 될 줄 알면서도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려 카드를 긁어준 국밥집 아주머니의 온기였고, 12년이 지나서야 도착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때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사소한 관심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수호신이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